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집값은 하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유동성이 다시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들이 수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 시장으로 흡수될 거다.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25bp를 인하하여 3.5%에서 3.25%로 낮아졌습니다. 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에 저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집값은 하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꾸준히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3년 하반기를 여러분들 복귀해 보신다면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웠던 집값 2차 폭락의 주장이 크게 나왔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유동성 자산들이 다시 자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 가격이 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랠리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했었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시장금리는 선반영돼서 먼저 낮춰지게 될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 당시에 실행이 24년도부터 되면서 1%의 초저리 금리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시중은행의 금리도 마찬가지 6%에서 3%, 그리고 2% 후반대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동자산들이 다시 시장에 흡수됐고 자산 가격은 랠리하게 되었죠. 자, 이게 지금 선반영된 시장이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이미 시장금리가 인하가 됨으로써 가격에 반영된 상황이죠. 반대로 지금 시장은 금리가 다시 인하한 시장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은 양면성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각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심리가 위축되게 될 거다.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엔 집을 사지 않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2년 전 전망했던 강의 영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양면성을 띈다고 했죠.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다시 증가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들이 수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 시장으로 흡수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해드렸었죠. 총 3가지로 진행될 거다. 이제 앞으로 첫 번째, 대출 한도는 축소될 거다. 두 번째, 대출 규제는 강화해질 거다. 세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의 속도는 늦추게 될 거다. 그리고 인하의 폭도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3.25에서 여기서 더 낮춰지기가 쉽지만은 않고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있고요. 또 미국은 대외적인 여러의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인하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이기 때문에 인하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하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 3가지 그 기준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5에서 3.25%로 하향
조정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정성 정책을 강화했다. 자, 거시건정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대출 규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 모든 주요 국가들이 현재 거시건정성 정책을 활용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전 강의 영상에서 누차 여러 번 설명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은행의 재무 건정성, 안정성을 높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BIS에 대한 가입된 모든 국가들은 전부 다 대출 규제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여러 규제 정책 때문에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인플레이션은 물가죠. 물가가 둔화됐다는 얘기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금리에 대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속에도 있지만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또 동결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의 주요 변동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전쟁, 또 여러 가지의 무역에 대한 전쟁, 그죠? 또 여러 통화 정책들이 변할 수도 있죠. 갑자기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인하를 하다 갑자기 또 동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가 아직 더딘 모습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수 회복세가 아직은 더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중요합니다. 내수 회복세. 자,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GDP 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2.5에서 2.4%로 다시 소폭 낮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도 지금 현재 여러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전망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올해도 낮아졌는데 내년의 전망치가 2.1%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입니다. 그럼 따라서 수출로 GDP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나라로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되고 전 세계적인 무역이 감소되면 그리고 경기 침체 현상이 부각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설명합니다. 저는 내년 경제 성장률 1%대로 본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1.8, 1.9 이렇게 1% 후반대까지 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금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더욱더 커지고 있다. 굉장히 어렵다, 내수가. 이걸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경기 그리고 IT 수출 흐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주요국 경기는 뭐 IT 수출의 흐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요국 경기, 내수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개선되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성장률에 의해서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9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6%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물가 목표치가 2%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하회된 수치죠.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 물가 상승률은 비용 인플레와 수요 인플레가 함께 작용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죠. 근데 지금은 비용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수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있죠. 자, 수요 인플레가 낮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리스크, 그리고 그 전개 양상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변동할 수 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뭐 70달러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낮게 유지하고 있냐?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소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과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또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자, 중기적 시기에서 바라봤을 때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거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가계대출이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 다시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시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정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여러 정책 병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자, 향후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그리고 경제성장, 금융 안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 근데 인하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 미국처럼 급격한 B컷이 나오거나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데 지금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이 통화정책, 물가 안정, 경제성장, 금융 안정이 서로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금융 안정.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정책 목표를 삼는 건 물가 안정입니다. 그죠? 자,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목표치 2%까지 도달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목표치보다 훨씬 더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왔던 거죠. 자, 근데 목표치보다 지금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이건 디플레 심리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24년도 부동산 전망을 해드렸냐. 이제 앞으로 24년 하반기 그 시점은 디플레 심리로 빠져드는 시기가 되게 될 거다. 자, 급격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돼서 전고점까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 이후에 디플레 심리가 생기면서 조정을 보고 하락하는 시장으로 전개될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으로 빠져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디플레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지금 이미 안정화했고 디플레로 빠져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수출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내수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디플레 심리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물가 안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제 성장은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목표를 봤을 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세 번째, 금융 안정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된 상황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금융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발표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스텔스 DSR 2단계가 먼저 앞당겨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이젠 DSR 3단계 저는 25년 1월 달부터 시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금융 안정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국내 경제를 한번 보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폭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GDP 성장률 지금 2분기에 역성장이 났습니다. 3분기에 1분기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한 0.5%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0% 초반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은 더 예상치보다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5년도에는 2.1%를 예상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자, 소매 판매액을 보게 되더라도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소매가 아예 판매가 안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보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치죠. 1분기, 2분기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는 수치고, 지금 7월 달에는 증가되었지만 그죠? 8월 달에는 둔화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도 좋지 않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의 가장 큰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이 건설 기성액을 보게 되면 지금 공사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또 통관 수출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 통과가 된 그 통관 기준에서 수출과 수입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죠. 그리고 23년도에는 적자죠. 수출이 더 많아야 정상적인데 수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24년도를 보게 되면 23년 4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24년도로 접어들면서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반도체, IT 이런 산업에 의해서 지금 수출이 증가되고는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 자, 총 상품 수지를 먼저 보게 되면 상품 수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죠. 상품 수지는 이제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하지 않더라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 수지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서비스 수지는 해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내수가 좋지 않다는 걸 확연히 볼 수가 있죠.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 경상수지는 아직도 뭐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은 좋은데 반대로 물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확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2022년 5.1%의 가장 높은 물가 상승을 보였던 반면에 물가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가가 둔화되다 보니 지금 9월 달이 돼서야 약 1.6%, 물가 목표치 2%에 한참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금 2%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돈을 안 쓰고 있다. 수요 인플레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물가는 둔화되었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3년도, 24년도 생산에 있어 제조업에 대한 생산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화된 걸 보게 되면 그래도 24년도에는 출하된 게 플러스로 작용이 되었었죠. 자, 수출을 보게 돼도 수출도 24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제조업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내수로 제조업 출하된 상품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23년도 연간 마이너스고요. 24년도에도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지금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내수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출하되는 상품은 마이너스다. 적자 보고 있다. 지금 계속.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소비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동향만 보더라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구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비싼 상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가구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구재에 속하죠. 근데 내구재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역성장이 찾아왔던 요 시기에는 오히려 엄청나게 증가되었죠. 아니,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소비가 훨씬 더 위축되고 그리고 경제가 더욱더 악화돼야 정상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20년 주식시장은 호황이었고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죠. 근데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비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에서 보더라도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오히려 내구재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반영됐습니까? 자,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그 시기 지금 경제에 전부 다 반영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거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둔화됨으로써 내수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더욱더 가속화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보다 훨씬 더 하회된 디플레 심리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인하의 속도를 오히려 더 빨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까 세 번째 정책 목표에 금융 안정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4년 1월, 9월, 23년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가계대출이 2배 정도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5조 4천억에서 8월달 9조 2천억으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러다 보니 지금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된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그리고 집값 상승의 속도가 훨씬 더 높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9월 달에 5조 7천억으로 전월 대비 대폭 가계부채가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지금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지금 최근 금리를 인한 그 국가들의 금융 안정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들어 상당수 국가들이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정책 금리를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대부분 인하를 먼저 해왔었다. 자, 거시건정성 강화 조치, 규제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힘입어 금융 불균형 축적 우려는 대체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지만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오히려 대체로 제한적, 집값 상승에 대한 제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보도 자료입니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경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년 들어 가계주택대출 증가세는 금융여건 완화 영향 등으로 그동안의 하락세가 주춤해진 상태지만 2022년 이후에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우선적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가 가계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대부분 21년 가장 높았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주요 국가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을 보게 되더라도 2022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2022년 또는 23년 요 시점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을 보게 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1월 달까지 쭉 상승을 해왔죠. 우리나라랑 동일하죠.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동일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급격하게 유동자산들이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해 왔었죠. 그러다가 22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건 대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 잠시 반등을 했다. 우리나라만 반등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반등을 해왔다. 이게 대외적 요인이 터졌을 때 큰 특징입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의 요인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구로 회복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대외적인 요인의 큰 특징이다. 그런데 앞으로 올 수 있는 건 어떤 요인입니까? 대내적 요인이라고 했죠. 내수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되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수요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집을 사지 않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이 적체되고 지금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물량은 2.5배수가 늘어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급지 강남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최근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주요 국가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주요 국가의 최근 거시건정성 정책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 이후부터 거시적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LTV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뭐 스텔스 DSR 또 주담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세계적 국가에 BIS 가입에 되어 있는 주요 국가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BIS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은행의 재무 건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정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총 3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지금 안정되어 있고 경제 성장은 지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인하하겠지만 금융 안정이 있어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강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텔스 DSR 3단계가 더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에 맞춰서 규제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해질 거고 대출 한도는 축소될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는 늦추게 될 거다. 그리고 인하의 폭도 크지 않을 거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가계부채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외적 리스크, 지금 전쟁 상태가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전쟁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확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 그런 외부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동결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인하의 폭은 낮추기가 쉽지만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인하의 속도도 늦추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정책 목표를 봤을 때도 이제는 수요가 더욱더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거래량은 급감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매물들은 적체될 겁니다. 매물이 적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가 급변되고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